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들 조심하시고요. 요즘 AI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은 한국이 과연 이 코스피가 7,500까지 갈 것인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빅테크 회사들이 회사채를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까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론스의 이정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JP모건이 우리 코스피 목표를 6,000으로 했다가 7,5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오히려 PER은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요. 예.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이익 규모가 늘어나니까 네. 이익 대비 사실은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살짝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이제 이익이 늘어난 것에 비교하면 이제 PER려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은 오히려 낮은 편.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싼 편이고요. 네.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이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방금 나온 놀라운 그림인데요.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요. 블룸버그에서 컨센서스를 이제 기업들 올해 예상 이익을 종합을 해봤더니 삼성전자가 올해 글로벌 기업 중에 이익 규모로 6위. 그러니까 올해 170조 원 이익을 낼 거라는 거예요. 예. 작년에 이제 그 100조 원이 안 됐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이 그림 보십시오. 네. 엔비디아가 우리 이제 한국 원화로 환산해 봤더니 300조 원 정도 올해 영업이익을 낼 거고요. 네. 아람코. 엔비디아 300조. 예, 310조고요. 아람코가 270조, 아람코 구글이 270조. 240조, 마이크로소프트도 230조, 애플 220조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 170조 원 영업이익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6위고요. 예. 우리 맨날 그 TSMC 비교했는데 네. TSMC 맨 뒤에 있습니다. TSMC는 올해 1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미 우리 TSMC를 부러워했는데 대만에는 TSMC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금 그 아득히 지금 뛰어넘는 상황이고요. 보면 삼성전자 170조고요. 하이닉스가 145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또 8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글로벌 영업이익 톱 10 중에 한국 기업이 2개나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사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심지어는 구글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고요? 이것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방금 나온 파이낸셜 타임즈 제가 끝내주는 경제 준비하느라고 해외 또 그 신문들을 유료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네. 100년 만기 채권이라는 건 지금 이제 구글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올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 규모만 1,000조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2030년까지 한 1,500조 원 정도 늘어날 거. 해마다 계속해서 지금 투자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퍼붓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자기들 돈도 그렇고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하기도 하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신문이잖아요. 놀라운 건 이제 구글이 처음으로 비달러 채권을 발행한다. 회사채를. 예. 영국 그 파운드화로 채권을 발행하고 또 프랑스 스위스 프랑으로도 채권을 발행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다 어디에 쓰느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네. 이제 이 케이펙스라고 설비 투자 이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컴퓨팅이고 네. 두 번째 노란색 이름 보시면 명확한데요. 이 두 개가 이제 컴퓨팅하고 스토리지가 가장 큰데 저렇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4,400억 달러까지 늘어나고 이 스토리지는 1,200억 달러까지 늘어나는데 이 붉은색 두 개가 네. 반도체 연관 그렇죠.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1,500조 원까지 1년에 1,500조 원을 쏟아부을 텐데 그중에 절반을 반도체에 쏟아부을 거다. 이게 가장 잘 나가는 업체가 지금 미국에 마이크론 있지만 뭐 엔비디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가 나눠가 먹게 될 이 시장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크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빚을 내서 설비 투자를 해서 과연 이익을 내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예. 그 과정에서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반도체 기업들이 그건 뭐 틀림없이 좋아질 그렇죠. 거죠. 뒤에 이야기했지만 구글이 AI 시대의 건물주다. 예. 이제 건물주면 만들어놓고 계속 이제 돈을 벌겠죠. 그런데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기 들어가면 벽돌을 만드는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이니까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은 건 좋은데 네. 이익이 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이익을 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돈을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지금
한국은 여전히 그 코스피가 잠깐 떨어졌다 올랐지만 미국은 네네.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뭐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사스포칼립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소프트 기업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느냐.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반도체 기업도 오르는데 소프트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상현상.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제 그리고 우리 세일스포스나 뭐 이제 몇몇 그 이 전통적인 그 기업들이 많이 박살이 났는데요. 또 예. 여행주들 우리 엑스페디아 같은 이제 아고다 같은 우리 여행 갈 때 여행 예약 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예. 대표적인 게 우리 어도비 많이 아시죠? 예, 예.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만드는 기업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 포토샵에 소프트웨어를 한 카피를 주고 샀어요. 예. 그리고 그게 비싸게는 한 20만 원, 30만 원 하고 예. 만약에 직원이 5명이면 5개를 다 사고 예. 직원이 100명이면 디자이너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한 카피를 사줘야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월 얼마씩 정액 구독을 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구글의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 보면 예. 뭐 이렇게 포토샵 같은 걸 했던 걸 이제 AI에 맡기고 그렇죠. 사진 올려놓고 뭐 이렇게 뒤에 배경 지워줘라 하면 싹 지워준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거의 이게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 사스포칼립스란 말이 최근에 나오는데 네. 이 우리 그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포토샵의 멸망 그리고 우리 또 보면 이제 뭐 PPT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도 이 그림도 지금 이제 그 구글 노트북 LM에서 만들었지만 과거 같으면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을 텐데 노트북 LM 같은 데 집어넣으면 바로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과거에 MS에 돈을 냈지만 예. 이제 구글에 돈을 내거나 뭐 이 엔트로픽에 돈을 내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AI가 모든 걸 다 집어삼킬 거다. 그러니까 기업용 AI나 소프트웨어 자체를 AI가 다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 소프트웨어 그 회사가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가가 폭락한 게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 네. 한번 보여주세요. 사스포칼립스란 말이 좀 어렵겠지만 위에 보시면 이제 사스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가지고 까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계속 그 이 월 결제를 하면서 쓰는 걸 이제 사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제는 그 포토샵도 월 구독료를 쓰고 그다음에 구글 우리 뭐죠 옛날 MS 독스 같은 거 예. 그것도 월 얼마씩 내고 쓰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제 월 얼마씩 이제 내는 구독형 소프트웨어죠. 월 그렇죠. 가금제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사스라고 하고요. 예. 이 아포칼립스는 이제 멸망, 예. 멸종인데 아하. 이 두 개를 합쳐서 사포칼립스라고 하면 정말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사스포칼립스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멸망이다.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나스닥이 폭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은 그 다음 날 코스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스포칼립스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멸망이겠지만 이게 결국 구글과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 거기 때문에 아하. 소프트웨어 멸망이지만 반도체는 급등한다. 아, 그럼 이런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우리가 사스나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AI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대신하니까 네네. 그 회사는 어려워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AI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구글은 돈을 벌고 네. 결국 그것을 작동시키는 반도체 회사도 또 돈을 벌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이런 그래서 얘기네요. 다들 이제 뭐 약간 혼란스러워하셨을 거예요. 미국 네.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왜 한국 오르나라고 했을 때 당연한 게 아까 봤었던 것처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떨어지고 한국의 반도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그 이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 어디서 하느냐라고 봤더니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많이 하겠죠. 예. 미국의 쿠팡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3위가 구글입니다. 구글이고 4위, 5위에 보면 이제 챗GPT가 순위에 들어왔어요. 예. 사람들이 운동화를 살 때 이제 챗GPT에 물어보고 산다는 거죠. 저게 지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퍼플렉시티도 있고 이제 그 AI 엔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쿠팡에서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예. 운동화를 쳐놓고 운동화 목록이 뭐 한 페이지 20개 나오면 그걸 보고 골라보고 클릭해보고 계속 그리고 또 실패하고 반품하고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50대 남성이고 뭐 댄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50대 남성 그리고 뭐 직장인인데 아침에 활동적인 그런 운동화를 차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저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게 네. 우리가 이제 조카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네. 조카가 남성, 여성 몇 살, 네. 그다음 조카 사진 이렇게 하면 이제 검색해서
아, 신발이군요. 신발도 전 세계를 다 비교 사이트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추천하면 AI가 그거를 구매하는 더 이런 형태가 되면 훨씬 더 예, 이제 그게 우리가 늘 물건을 사면서도 좀 비싸게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나 예. 아니면 쿠팡이 100원이 더 싸, 그럼 쿠팡이 하고 11번가가 뭐 200원 더 싸면 11번 옮겨가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AI에 주문하는 건 네. 단순히 스타일을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야 이거 지금 15,000원인데 가격 비교까지.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네. 혹시 14,000원 떨어지면 그때 주문을 해줘라고 하면은 네. 그냥 회사 가서 일하고 있는데 띵동 그 주문이 오면서 14,000원이 돼서 주문을 해서 내일 도착할 겁니다라고. 그래도 전 세계 글로벌로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만약에 이제 이 AI가 지금 이제 단 독립된 서비스가 아니라 뒤에 보시겠지만 완전히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결합이 된 시대가 되면 예. 나의 스타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나의 친구 관계, 그렇죠. 나의 스타일, 이 사람은 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거나 뭐 팝을 좋아하거나 그런 이제 모든 스타일, 그다음에 먹는 취향까지 해서 너에게 너의 프로파일 보니까 글로벌하게 이런 운동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쇼핑, 뭐 네. 음악, 뭐 네. 교육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소위 에이전트 AI라는 말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이미 이게 서서히 완전히 파고드는 또는 임계점을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최근 이제 우리 올해 들어서 한 달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 하나가 아까 이제 그 사스포칼립스가 생겼던 게 네. 클로드 코워크라는 게 이제 1월 중순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게 네. 이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이런 것까지 하다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건 옛날 코딩을 하면 이제 막 컴퓨터 들여다보면서 계속 뭘 이렇게 네, 네, 코드를 네, 치고 네, 했죠. 네, 바이브 네. 코딩은 이제 말로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최근 며칠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통계청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짧게 A4 용지 반 장짜리를 요약해서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줘라고 하면은 그걸 대충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이게 코딩 하나도 없이 말로 대충 설명했는데 알아서 작동해가지고 보내주는 건데 만약 그걸 과거에 코딩을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안 돼요. 근데 말로 했더니 더 잘 알아듣는 그걸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내준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77세 되신 분인데 네네. 원래 컴퓨터 공학을 하셨거든요. 네네. 요즘 AI 때문에 네. 밤을 새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한 게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컴퓨터 원리를 아니까 옛날에는 끙끙 매고 막 몇십 명씩 데리고 이걸 코딩을 하다가 이제 말로 하고 다시 한번 몇 번 고치면 된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이 코드 비용이 0원이 되면 이게 세상이 누가 이득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실 이제 그래서 다들 충격받고 아까 그 사스포칼립스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 전에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드가 등장하고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지난 1~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몰투봇이었는데 이름이 다시 오픈 클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컴퓨터 안에 AI들 자기네끼리. 그 몰투북이고요. 몰투북이고. 몰투봇은 뭐냐면 컴퓨터 안에 이걸 이제 설치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오픈 AI나 제미나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지금 돼 있는데 텔레그램을 명령을 하면 예를 들면 내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을 한번 연락 좀 해서 좀 날짜 좀 잡아줘라고 하면 얘가 제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친구들 목록에 해가지고 이정환인 것처럼 혹시 날짜 되는 거 좀 불러봐라라고 한 다음에 조율을 하고 이정환은 매도 며칠 되는데 얘가 친구들에게 이정환인 것처럼 다 며칠을 보내가지고 날짜를 조율해서 며칠이 좋다고 보내줘가지고 컨펌하면 되게. 큰일 났네요. 요즘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서 피자 좀 주문해줘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피자 그다음에 우리 동네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내 신용카드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피자를 주문하는 것까지 해주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명령 자동화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그다음에 나의 이 업무 프로세스나 제 10년 동안 데이터가 다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 알아서 보고 나에게 최적에 맞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많겠지만 아이언맨의 이 자비스라고 하죠. 네. 이제 1인 1 자비스 시대가 온다.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AI에게 주문하면 배달의 민족이 필요 없는 거죠. AI 주문하면 AI가 직접 최고 가장 맞는 적정 가격을 찾아가지고 직접 피자헛에 주문을 낼 거기 때문에 배민이 어디를 통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나중에 피자헛도 직접 오픈 AI하고 기술적 거래를 하게 되겠죠. 맞아요. 이게 냉장고에도 보면은 이제 계란이 유통기간이 지났는데요. 네. 또는 계란을 주문할까요 말까요? 주문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예 알아서 이제 한다는 거죠. 대충 이런 거 알지 주문 좀 해줘라고 하면 늘 계란이 5개 미만으로 떨어지면 알아서 주문하게 돼 있는. 그러면
이런 AI 시대에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건가? 아까 그 네. 구글이 결국 건물주가 AI 시대의 큰 건물주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들 놀라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아까 클로드 코드가 나오면서 다들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또 구글의 제미나이가 먼저 앞서왔고 지금 클로드가 한 번도 또 이렇게 앞서는 상황. 다시 이제 제미나이가 언제 또 이거 앞설 것인가인데 의외로 한국에는 이제 이 챗GPT 이용자가 1,300만 명이라고 하죠. 예. 전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유행처럼 챗GPT가 유행을 했는데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다 제미나이로 구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이 갖고 있는 기본 또 깔려 있는 게 있죠. 그리고 그럼요. 예. 전 세계 모든 초등학교에 구글 계정을 거의 무료로 뿌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게 이길 수가 없다. 또 그리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아까 보셨다시피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고 결국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핵심 부분은 이제 결국 얼마나 투자를 얼마나 빨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느냐. 또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전기와 에너지를 확보하느냐인데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가 경쟁적으로 미국의 그 SMR 소출력 그 원자로 업체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전기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전기를 빨리빨리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전기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거나 전기가 없어서 더 고출력 AI를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게 될 거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글이 AI 시대의 건물주라면은 우리 한국의 반도체는 핵심적인 철강, 벽돌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가 되겠네, 구글이 그죠? 빚내 가지고 채권 발행해서 지금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을 살려고 지금 돈을 쓰는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지금 내년까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만드는 족족 다 팔아야 되는 상황. 물량이 계속 지금 이렇게 선 주문돼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 자 그러면은 AI 시대에 이 코딩 비용이 안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은 구글하고 반도체 회사가 강자가 될 거다. 네. 그런데 문제는 AI가 이렇게 많은 일을 공장하고 물류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까지 하게 되면은 일자리를 줄어드는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일자리를 줄어드는 문제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긴 하겠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단순 자료 정리, 그동안에 뭐 통계청 자료 아니면 무슨 뭐 기본 자료 수집하는 네. 서비스 기획자들, 그다음에 마케터 이 주니어 마케터들이 다 사라질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예. AI에게 주문하거나 아니면 대충 알아서 우리 새로 운동화를 출시할 건데 운동화 시장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컨셉이 먹힐 것인지 100가지 시나리오 만들어서 각각의 뭐 이렇게 매출 전망을 해주고라는 것들을 그냥 말 몇 마디 주문하면 바로 보고서 뚝딱 튀어나오는 시대가 되면 예. 과거엔 그 한 팀이 예를 들면 10명이 하던 일을 숙련된 시니어 마케터 한 명이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그 나머지 주니어 일자리를 사라질 것이고 실제로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 2023년 이후에 신입 채용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일자리가 다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에 새로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고숙련된 예를 들면 이제 이 AI도 AI의 이제 그런 과거처럼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AI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이제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다 AI로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미래셋 연구원 가 보니까 이 연구원 이름 한종목입니다. 한종목 연구원이 이 분야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코드가 아니라 오케스트레이터가 된다. 뭐 해가지고 뭐 뚝딱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큰 흐름을 보고 AI가 여기 최적화돼서 따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우리 알짤딱각센이라고 하죠.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센스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적당히 알아서 해주는 그 AI를 잘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새로 또 인력 수요가 또 생겨날 거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고 그 동안에 이제 비숙련 일자리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이제 숙련도 낮은 일자리들 단순 작업들이 사라지는 대신에 굉장히 이제 고숙련된 일자리 늘어날 건데 세계은행 분석을 보면 사라진 일자리도 많겠지만 제조업, 물류, 운송, 서비스 노동자들은 사라지겠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알고리즘 설계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고숙련된 이제 프로그래밍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에서 신규 직업이 창출돼서 세계 경제 포럼 추정은 8,5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서 순증은 1,200만 명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데 이건 약간 좀 우호적인 그런 긍정적인 전망일 것 같고요. 상당 부분 기존에 했던 일자리들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 이렇게 그 직업 재교육이라든가 AI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로 그 변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과제가 남겠네. 하나는 AI를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게 하나가 중요할 네. 것 같고요. 네. 그죠? 또 하나는 이게 다 시스템이 다 돈이잖아요. 네네. 뭐 챗GPT 쓰는데도 돈 들어갈 거고 뭐 다 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학교 교실이나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를 국가적 시스템으로 깔아줘야 우리가 저비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고 네. AI에 그 사실 올인하다시피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에서 AI 뭐 이제 G3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이 강하다면 그 다음 제조업 기반과 연결된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지금 그 국가대표 AI 또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개발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모든 국민들이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AI 국가대표 AI들 테스트하는 거 보면 이 클로드라든가 뭐 제미나이와 아득히 앞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클로드 원 그다음에 아까 그런 이제 오픈클로 같은 거 이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그 고도의 컴퓨팅 능력이나 AI 성능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활용한 능력, 그다음에 이걸 코디네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이제 얼마나 여기서 이제 가치를 뽑아내느냐.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오픈클로 같은 걸 설치해서 썼을 때는 첨단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자동화하고 어떤 일을 효율화할 것인지 여기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챗GPT 낮은 버전만 가지고도 자동화시켜서 24시간 돌아가는 이 로봇을 잘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진짜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라서 활용하느냐가 네. 중요하겠고 근데 현재 이정환 대표님은 네. 돈 한 달에 얼마 쓰고 있어요? AI와 관련해서 전부 다. 저는 뭐 한 그 1호 구독이라든가 콘텐츠 구독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구글은 이제 클라우드랑 포함해서 이제 그 최고 한 5만 원 정도 단위를 하고 있고 한 2, 30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결국 AI 시대의 이 건물주는 구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자재를 대는 벽돌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AI 시대가 오면은 이 AI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 얼마만큼 정확한 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를 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슬로에서 이정환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요금 경감 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 1일 상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거네요. 여기 신청 방법도 주소랑 대상자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신청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이거네. 한국가스공사 대신 신청대조 맞죠? 가스공사에서 요금 경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직접 안내 전화를 주는 서비스? 053-250-3900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꼭 함께해요. 이광재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미중의 갈등은 점점 더 파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를 놓고 마치 각 대륙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는 구한 말에 산업혁명 직후에 식민지 전쟁을 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중 갈등의 이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이 아세안, 유럽 크기만한 6억 8천만의 이 아세안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바로 우리 정호재 아시아 비전 포럼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아세안에 대한 관심 이걸 우리가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아세안은 이제 시대의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뜨는 국가일까요? 아세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상대적인 관심은 낮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신남방 정책이 있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이 이제 사드 사태로 시작된 어떤 중국의 어떤 부상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남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신남방 정책을 펴면서 이제 아세안 주가가 이제 폭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좀 신선하다던가 뭐 미래의 공간이라던가 이런 관점을 갖는 어떤 관심도는 학자적인 시장에서도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가 6억 8천 정도 되고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2억 5천이고 평균 연령이 보면 한 30세 미만이고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고 평균 연령도 28세고 성장하는 국가잖아요. 무섭게 성장하는 네. 국가들이 많죠. 무섭게 성장하는 국가고 6억 8천이면은 이게 새로운 또 하나의 경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거의 대부분 아세안의 생산 기지에 발을 다 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인들과 이제 국민들의 어떤 온도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은 어떻게든 생산을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아세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네. 아세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갔는데 일반 국민들 시선에서는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파워 게임의 어떤 뉴스에 많이 가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관심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아세안까지 지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시선들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미국 중국의 전략 경쟁을 보게 되면 이 아세안에서 누가 이 아세안에서 선점을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네. 한국의 거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낮아졌느냐라고 네. 이제 질문하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도 이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에서 불거진 이 스캠 네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하. 사실 뭐 일본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일본도 뭐 2차 세계대전이든 60년대 경제 성장하면서 태국이든 미얀마든 인도네시아든 무섭게 진출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본도. 예. 하지만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 진출, 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이제 내수 중심 국가로 줄어들었던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도 어떤 그런 전철을 밟아간다 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스캠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스캠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단 한 번도 해외에서 위협을 받았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캄보디아 사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류 덕분에 해외에서도 많이 사랑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생각도 있었을 테고 과거에도 한국인들은 동남아랑 척질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캠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죠. 수천 명이 잡혀 있었거나 경제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협까지 받으면서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사건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키워주고 또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뭐 인근 미얀마의 정치 불안, 라오스의 어떤 라오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고요. 이런 어떤 뭐 불법 도박이라든지 유흥 그리고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뉴스들이 아세안과 결합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세안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최근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세안이 이걸 위험 지역이냐 아니면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중국이 워낙 아세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복합해 주셨는데 실제로 중국의 힘이 최근에 아시아 전 지역에서 네. 무섭게 올라왔죠. 네. 특히 이제 아세안은 중국과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한때 일본과 한국이 거의 아세안 전 지역 투자 1, 2위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요. 네. 베트남은 한국이 굉장히 오래 투자 1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생산 기지들이 자국 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네. 심지어 이제 동남아로 또 내려오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걸 종합하면은 아세안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아직도 상당히 뭐 거칠면서도 우리랑 안 맞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도 아세안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 투자 모든 어떤 생산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엮여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도 이 아세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 그죠? 아세안은 앞으로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세안이 없으면 한국의 존립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왜 미래의 그렇게 공간이라고 보시나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국이 충분히 뭐 존중받는 나라고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한국의 지리적 요건이 그렇게 안정적인 곳은 아닙니다. 아하. 중국과 이제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예, 포함해서.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제 고립주의를 펴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필요한 것은 역시 자원과 전기와 인구와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절대 변할 수가 없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우리가 한국이 뭐 소제국주의를 따라간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 한국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불리함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물론 한류를 통해서 존중받고 있지만 이걸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향력과 우리의 어떤 생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특히나 한중일을 벗어난 첫 공간이 바로 아세안입니다. 아, 예. 그래서 아세안은 우리가 이제 지난 1000년간 이어왔던 한중일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정학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하나 나라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 인구 1억이고 경제 성장률도 상당한데 얼마 전에 하노이 다녀오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부분에 베트남 하나를 분석해 본다면 어떤가요? 요즘 가장 뜨겁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모든 경제인들과 우리나라 모든 지식 담론들이 이제 베트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베트남은 동아시아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아하. 우리랑 이제 유교적인 문화권, 인종적인 가까움, 네. 지리적인 가까움까지 포함해서 제가 최근에 베트남 제14차 당대회 기간 동안에 갔다 왔는데요. 네. 하노이와 이제 남쪽에 있는 호찌민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베트남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는 게 전 세계 거의 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도 몰빵이라고 속칭 말하는 네. 수도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베트남만 유일하게 일본과 동일하게 북쪽에 하노이 거의 1000만, 남쪽에 이제 호찌민 거의 1000만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이 네. 서로 경쟁하듯이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 네. 지난 이제 20년 동안은 한국이 주로 이제 호치민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하노이 근처에 있고 거의 모든 이제 하노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경기도 뭐 하노이란 말도 있고 경기도 다낭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죠. 그만큼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 경제 성장률도 매년 8%를 거의 5년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 한국 건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베트남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호전시켜 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베트남을 케어하고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트남의 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노이 가서도 한인타운에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 보이는 어떤 베트남의 일반 사회의 어떤 밝음, 미래지향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에서 굉장한 저는 희망과 미래 전망을 느꼈습니다.
이 보면 베트남이 그 세계사로 보면은 미국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긴 아주 강한 나라인데, 또는 프랑스 이 식민지를 겪으면서 교육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협상하는 거 보면 굉장히 터프한 협상을 하잖아요. 예? 협상도 잘하고. 그러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여기도 사회주의권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갑자기 오를 수 있다. 중국처럼. 이게 베트남의 리스크는 뭐라고 보세요? 베트남의 리스크는 역시 이제 사실 베트남의 리스크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베트남은 현재 일당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90년대에도 중국이 이제 이 정도까지 강하게 어떻게 자국 중심주의로 이제 혹은 이제 중국 중심주의로 흐를 줄 몰랐는데 네네. 베트남은 현재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외국인 투자에 호의적이고 그 어떤 경제 성장률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까지 내팽개칠 정도로 현재 실용주의, 예전에 덩샤오핑 시대를 어떻게 연상케 하거든요. 도이모이 개혁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네. 이제 흑묘 백묘 같은 수준의 어떤 개방적인 그리고 이제 외국의 투자를 어떻게든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 행정 개혁도 하고 정치 개혁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제가 이제 안정되어 있거든요. 네. 자, 당분간 이 성장세는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정치 불안이 여전히 있거든요. 네, 태국도 그렇고 우리가 한때 희망으로 보았던 인도네시아 역시도 정치가 간단치 않습니다. 네, 잠깐 이제 베트남은 이제 여기 보면 가능성과 우리가 리스크를 봤다면, 인도네시아는 이게 2억 5천만이고 세계 경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뒤면 한국을 넘었을 거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 한데,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보세요? 인도네시아는 정말 그 동남아시아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즉 그 얘기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사실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가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인도네시아의 그 큰 내수 시장 거의 3억에 가까운 내수 시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의 기업들을 되게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모든 손으로 만드는 저인건비 산업이 많이 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 나라도 이제 정치 불안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선거를 통해서 현재 브라보 대통령이 집권해서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뭐 군부와 가까운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언론이나 혹은 사회가 그다음에 경제 쪽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제 정치와 유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여전히 이루고 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아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걸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치 개혁이 안 되는 바람에 태국도 그렇고 뭐 말레이시아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어느 계속 좌절하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과연 이제 선진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싱가포르는 워낙 작으니까 이제 예외로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의 역할이 있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우리가 뭐 정치 개혁을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한국의 어떤 한류로 대표되는 어떤 보편적인 윤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산시킴으로써 한류로 대표되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꼭 우리가 아시아 뭐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또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 그다음에 어떤 시장주의, 그리고 이제 서로 뭐 인의 예지로 대표되는 어떤 동양적인 우리가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제 소통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종교 갈등이라든지 정치 갈등을 넘어서라도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같은 제도적 통일과 어떤 시장적인 어떤 관세를 낮추면서 이루어지는 네. 시장적 통합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요거는 좀 기대가 이따가 한 아세안의 경제 통합 문제는 좀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역시 말레이시아와 태국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나라를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말레이시아부터 하면? 말레이시아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관광지로만 인식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치 개혁이 잘 돼 있고 말레이시아가. 그렇습니다. 네. 시스템이 선진국에 가장 근접하게 올라온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중동으로 가려면 말레이시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중동과
아세안의 어떤 교차 지점에 있는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릿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해양 문명이고 우리가 유명한 그 말라카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무지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한국과 친한데 예. 그 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한국과 산업적으로 반도체 같은 것 특히 그런데요. 엮여 있긴 한데 큰 경제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약간 좀 과소평가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전히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중동과의 연결 지점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태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태국은 아세안의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태국은 일단 아세안의 중심지 역할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콕이라 우리가 흔히 방콕 이러면은 뭐 방에 콕 박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한 유머를 쓰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아시아 전 대륙에서 일본 빼고 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제 식민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국이 그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큰 나라죠. 큰 나라고 아세안의 자존심을 지킨 나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자신들 자존심이 강한 나라고 실제로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호텔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태국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의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세안 어떤 대륙부 아세안의 모든 정체성과 경제, 서비스,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이제 모든 제도의 어떤 기초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태국이기 때문에 예. 태국은 우리가 관광지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어떤 동남아시아의 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요. 동남아시아의 수도로 봐야 된다. 서비스 산업의 수도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6억 8천만 중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 나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아세안하고 한국하고 과거에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으로 엮였다면은 뭔가 경제 통합이라든지 이런 적극적 전략을 쓴다면 일본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중국은 어떤 전략을 쓰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여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과거 이제 90년대 이전까지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은 일본이 주로 행사해왔습니다. 압도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콕에 가면은 차량의 90%가 토요타였던 그렇죠. 적도 있을 네.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잠깐 힘을 내다가 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기세를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동남아에 가 보면은 거의 모든 경제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교가 또 많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이건 중대한 세계사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세안에서 발을 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거 좋은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싱가포르든 방콕이든 쿠알라룸푸르든 진출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 기지를 계속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그 생산망을 연결시켜야 되죠.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세안도 나라가 11개국이나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종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 통합이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제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서비스도 제도가 많고 제조업도 하나하나 다 다른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아세안이 그걸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한국이 역할을 한다면은 네네. 그러면 아세안 입장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워낙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일본이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은 좀 후퇴하고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일본을 후퇴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일본도 여전히 강자예요. 강자인데 네. 한국과 일본이 잘 그 합을 맞춰서 중국과 물론 중국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중 보통 이제 우리가 한중일 플러스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런 동아시아적인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든 동북아시아든 동아시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이제 동아시아의 제도 통합을 논의하면은 그것이 바로 과거 이제 100년 전에 했던 유럽의 석탄 뭐 예를 들어서 이후에 그렇죠. 석탄 철강 공동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한중일 모두가 전기가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세안 달려가는 거죠. 이제 아세안과 전기, 인터넷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AI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중국을 따라가면은 중국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AI든 전기든
혹은 모든 어떤 그걸 우리가 이제 써버린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아세안도 이제 아세안은 중국에 흡수되고 싶지 않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세안에 대해서 손을 내밀면은 아세안은 분명히 한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정학적인 서로 니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멀리 뭐 아세안 동아시아 통합까지는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우리가 섣부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아세안과 합을 맞춰갈 때 자연스럽게 어떤 제도 통합이 곧 경제적 시장의 어떤 제도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 통합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이게 사실은 제도 통합이라는 게 사실 거의 전부 분야에 엉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융 분야라고 했을 때 금융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국내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FTA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조를 하나 한다고 했을 때도 심지어 뭐 스마트폰 잭이라고 하나 할지라도 우리가 한미 FTA처럼 일정한 이제 하나하나 제도를 맞춰 나간다 이런 거죠. 한국의 변호사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는 게 사실 서로의 제도를 인정하는 건데 아직은 한국이 동남아시아를 상당히 네.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예. 서비스까지는 아직은 뭐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아세안의 FTA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제도를 해나갈 때 도움이 되겠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 중에 상당히 눈여겨본 게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에도 저궤도 위성을 다 깔아주겠다. 마치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가 있으면 전쟁이 되고 안 되고 하듯이 그런 부분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아세안의 그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하고 6G가 결합되는 이런 통신의 연대를 하게 되면 통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정치랑 연결돼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권력을 자기들이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는 지점이 그건데 예. 자기들의 자주권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주류 세력들이 너무 오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왕정이기도 하고 군부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집권 뭐 자기 호족 세력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통신사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 투자를 받더라도 이제 이런 통신업은 사실상 준조세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력을 좀 안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전략, 아세안의 전략도 어느 정도 알아봤고 한국, 일본도 알아봤다. 미국은 과연 이 아세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의 전략은 뭔가요? 오바마 시절까지 네네. 2017년까지입니다. 2017 오바마 시절까지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예. 굉장히 동남아시아에 개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얀마가 민주화가 돼서 아웅산 수지가 집권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어떤 미국의 후원이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집권이 이제 거의 이제 8년이니까 12년이 됐죠 벌써.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트럼프 집권 이후로 불거지는 어떤 미국의 신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제 아세안에서 손을 많이 떼고 있죠. 아하. 네, 인도양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그 인도양의 패권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도 사실은 중국파와 미국파로 나뉘었었는데 그게 이제 한 5년 전까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은 정권들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점점 더 세계에서 지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가요? 이게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 대만 노선까지만 지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중국이 알아서 하라까지는 아니지만 또 필리핀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필리핀 넘어는 자기는 손을 잘 떼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치 개혁이 더 안 되고 예. 정치 개혁이 더 안 되니까 투자자들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보면 아세안에서도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중동에서도 우리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브랜드 석유를
이제 산유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지도에서는 미국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고립주의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지점입니다. 예. 한국이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아세안을 밀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아세안에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아세안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예. 미국에 아세안 가기 인재들이 어려워지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건 좋은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정부가 지원해야죠. 미국이 원래 한국 인재들 많이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걸 아세안 아까 제도 통합을 얘기하기 예. 위해서는 아세안의 인재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다시 그 나라 돌려보내서 그 엘리트들이 그 제도를 한국 제도를 모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세안에 진출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세안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아세안의 유능한 인재가 한국으로 와야 과거 이제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아세안 인재는 전부 다 일본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세안의 엘리트들은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해야 된다. 한국에 기회가 있다. 이런 걸 만들어야 결국은 서로 윈윈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예. 현실적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일단 아세안 친구들이 이 영어를 잘 능숙하지 않고요. 아하. 한국의 대학도 영어도 능숙하지 않고 영어 이외의 언어는 또 능숙하지 않은 약간 단점이 있어서 네. 그래서 한류를 통해서 한국어를 정말 많이 배운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적응하기 쉬운데 그런 친구들을 어떤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은 없죠. 예.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독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을 독일인이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에 올 때 한국어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높으면은 와 있는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고 비자나 이런 걸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서로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예. 한국에서 교육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만 결합한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SHK 그 시험 봐가지고 높으면은 비자를 더 연장해주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까. 장학금도 많이 주고 예.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 아세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만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번 정부 취임 전에 많은 분들이 신남방과 비슷한 지정학적인 어떤 전략이 좀 나올까를 좀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안 나왔거든요. 네. 안 나온 이유는 워낙 미중 간의 지금 현재 패권 다툼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현재 아세안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미중 갈등, 그러니까 미중 G2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상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상수고 앞으로 우리의 전략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대아세안 정책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이나 인적 자원이든 뭐 신남방 정책을 뭐 연결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신호들이 아세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뭐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잦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번 정부도 아직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신남방에 필적하는 아시아 정책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제 한국이 그렇죠. 그런 점을 저는 좀 기대하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아세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아세안을 다시 재해석하고 적극적인 전략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어디다가 바둑돌을 둘 것인가? 라는 부분이 많은 외교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먼저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데 중요하지만은 미국 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바둑돌을 둬야 된다. 그것이 아세안. 그리고 인구 550만의 몽골, 그리고 호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도를 가지고 있으면 협상력이 커질 것이고 우리가 입지가 없으면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세계 전략을 전체적으로 항상 놓고 살아가는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세계사를 공부하고 지리를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지구 전체를 보고 훈련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